제게는 늦둥이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꽤 났기 때문에 제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한창 취업 준비를 하고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동생은 막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때늦은 사춘기를 겪고 있었죠. 그때가 참 힘들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별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고 성적도 중상위권을 유지하던 성실했던 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도 말투도 다 달라지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 그렇다고 쳐도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으니 가족들이 모두 마음고생을 많이 했죠. 처음에는 정말 별거 아닌 일부터 시작했어요. 가끔 학원을 마친 동생이 밤 12시가 되어서야 말없이 집에 와서 방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다던가, 자기 방을 왜 맘대로 청소했냐고 버럭 소리를 지르거나, 방 청소에 예민했던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침대 밑에서 담배나 라이터 같은 걸 발견했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제가 밤새 동네를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전화해서 자기를 찾도록 하고 왜 그렇게 늦었는지 말을 하지 않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었죠. 물론 저도 동생 나이 때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죠.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다가 PC방에 갔다가 하면서 전화기가 꺼진 걸 모르고 있었다거나, 몰래 집에서 술을 사온 친구랑 건물 옥상에 숨어서 술을 마시거나 한 적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전 그럴 때마다 부모님께 잘못했다고 말하고 일부러 집안일도 열심히 해서 용서를 구하려고 하고 그런 정도의 성의는 보였습니다. 동생이 그런 제 모습을 봤기 때문에 엇나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때는 완전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기억도 못할 거였습니다. 아무튼 동생의 사춘기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이 많았습니다. 가장 심했던 사건은 언젠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집에 몰래 기어들어오던 걸 저한테 들켰을 때예요. 말 그대로 거의 기어서 들어왔죠. 팔과 얼굴 한쪽은 완전히 쓸려있고 다리는 절뚝거리는 데다가 한쪽 손도 거의 움직이질 못했어요. 몰래 오토바이라도 타다가 사고가 난 건가 했는데 절대로 무슨 일인지 알려주질 않으니까 정말 답답했죠. 결국 제가 짜증을 내면서 뿌리치는 동생을 거의 억지로 끌고 가다시피 해서 응급실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죠. 손목뼈에 금이 간 거 외에는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던 다음에도 동생의 행동은 별로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진 않았지만 동생의 성적은 걱정할 만한 수준이었죠. 부모님은 이미 혼내는 걸 반쯤 포기하신 상태였기 때문에 성적을 가지고도 뭐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저도 취업 준비다 스터디다 해서 한창 바쁜 시기라 동생에게 신경 쓰기가 어려웠고 말을 섞는 일도 이젠 없다시피 했습니다. 동생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대충 씻고 곧바로 학교에 가서 한밤중에 들어오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다가 주말에는 또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기를 반복했습니다. 동생이 너무 걱정돼서 빈 방에 몰래 들어가 이것저것 뒤져본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배는 물론이고 별다른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과서가 빳빳한 새 책인 걸로 봐서는 거의 펴보지도 않은 것 같고, 컴퓨터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뭘 찾아볼 수도 없었고 별로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사춘기를 심하게 겪는 건가 보다, 저러다 말겠지 하고
마음을 비웠습니다. 사실 뭐 경찰서에 들락날락 한다거나 집안에서 돈을 훔친다거나 더 심한 사례도 주변에서 많이 봐왔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제 동생의 케이스는 사춘기 치고는 얌전하게 지나가는 일일 수도 있죠. 하루는 새벽 3시쯤인가 자다가 목이 너무 말라서 잠에서 깬 적이 있어요. 물을 마시려고 방에서 나왔는데 동생 방에서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런 한밤중까지 누구랑 통화를 하는 건가 생각했는데 동생 목소리가 멈추지 않고 나지막하게 계속 들리는 걸로 봐선 통화를 하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문을 굳게 닫아놔서 중얼거리는 것 같은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는데 혼자서 주문을 외우는 건가 하는 착각까지 들 정도였죠. 몰래 동생 방문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소리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제 발소리를 들었는지 동생 목소리가 뚝 그치는 거예요. 더 이상했던 건 방문에서 빛이 새어나오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동생은 한밤중에 불도 켜지 않은 방에서 계속 뭔가 혼잣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뭘 하고 있었는지 물어보진 못했고 그냥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일부러 새벽이 될 때까지 방에서 불을 끄고 한참 게임을 하다가 문소리와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해서 방에서 나와 본 적이 있어요. 동생이 계속 그런 행동을 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동생 방에선 중얼거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양말을 신고 한 걸음씩 조심조심 동생 방문으로 다가가서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말소리가 조금 더 뚜렷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아팠어. 뭘 그 정도로 아프다고 해. 진짜 못 참았을 것 같다니까. 아니야, 충분히 참을 수 있어. 내일은 더 깊숙이 찔러보는 거야. 정말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내가 도와줄게. 그냥 맘 편하게 먹고 하던 대로 하면 돼. 정말 이래도 괜찮은 거지? 그럼. 근데 형 말이야, 계속 뭔가를 의심하는 것 같으니까 조심하고. 형이? 지금도 문 밖에서 우리가 하는 말을 엿듣고 있어. 소름이 확 끼쳤습니다. 분명히 동생이 혼자 하는 말이었는데 끊김없이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처럼 말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전 어차피 들켰다는 생각에 문을 확 열었고 문은 잠겨 있었지만 잠금 장치가 오래된 바람에 힘을 주니까 빡 하는 소리가 나면서 문이 열려버렸어요. 손을 더듬어서 불을 켜보니까 동생은 우통을 벗고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세상에 온몸에 칼자국 같은 상처가 빈틈없을 정도로 일정하게 나 있었습니다. 동생은 저를 보자마자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동에 부모님도 잠에서 깨서 무슨 일인가 하고 달려오셨고 동생은 얼른 이불 속으로 몸을 숨겼지만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이불을 빼앗기고 몸을 드러내고 말았죠. 상처는 오래돼서 흉터로 남은 것도 보였고 마치 오늘 생긴 것처럼 선홍빛 피가 맺힌 것도 있었습니다. 저랑 부모님은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동생을 다그쳤고 엄만 실신할 듯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동생은 상관 말라고 내 방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한참 지르다가 결국 얼굴을 감싸주면서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었다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울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너한테 그런 걸 시키냐고 괴롭힘을 당하는 거냐고 물어보자 동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시키는 거라고. 자꾸만 몸을 칼로 찔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고. 그 목소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더 위험한 일을 당한다고.
저번에 사고 난 거 보지 않았냐고. 대충 그런 말이었어요.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대충 무슨 일인진 알 것 같았습니다. 제 불안했던 예감이 맞아 들어가는 거였죠. 동생은 사실 제 첫 번째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저도 거의 기억이 나지 않을 때쯤, 그때쯤에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부모님은 너무나도 망연자실해서 한동안 슬픔에 빠져 있다가 결국 지금의 동생을 가지게 되셨죠. 그리고 동생은 법적으로 이름이 따로 있었지만 어릴 때부터 이름은 이미 죽은 동생의 이름으로 불러왔습니다. 처음엔 친척들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했던 게 기억나는데 결국 다들 연락을 끊고 살고 있죠. 우리 가족은 결국에 지금의 동생으로 죽은 동생을 대신해버린 셈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떠난 동생은 자기의 이름을 쓰는 지금의 동생의 몸도 자기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생의 몸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동생을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건이 생긴 뒤 동네 무당집을 찾아가서 우리 가족의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물어봤죠. 무당은 벌컥 화를 내면서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를 꾸짖었습니다. 이름은 단순히 사람을 부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담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절대로 죽은 동생의 이름을 지금의 동생에게 다신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 이후로 동생은 정신과를 다니고 있고 전 부모님을 설득해서 동생을 이제부턴 따로 지어줬던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으셨지만 동생에게 큰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설득하자 결국 동의하셨죠. 그래서 동생의 이름을 바꿔서 부른 이후로는 동생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지도 않고 학교 성적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물론 몸의 흉터가 사라지긴 어렵겠지만 세상을 떠났던 제 동생은 공사장 옆을 지나가다가 발생한 끔찍한 사고로 몸에 박힌 금속 파편들 때문에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쓰는 동생의 몸에 그런 행동을 하도록 했던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 이후에는 동생을 위해서 자주 납골당에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너를 잊어버린 게 아니니까 걱정 말고 더 편한 곳으로 가라고 종종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